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의 빠른 회복력이 나타나고 있는 1시 50분 구간입니다. 저희 오늘도 키워드 5개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부담이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크로 측면에서 큰 틀에서 어떻게 오늘장 반도체를 봐야 될지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박근영 부장님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환율 부담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 나온 이 부분에서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부장님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네, 우선 오늘 현재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나오는 외국인 매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집중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외국계 창구를 통한 외국인 매도는 조금 잡힙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현대차라든지 일부 이제 밸류 프로그램, 오늘 이제 정오전으로 해가지고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일부 이제 코멘트들이 약간 나오면서, 이제 예를 들면 삼성물산이라든지 기아,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중에 신한지주나 뭐 이런 쪽으로 삼성생명,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거 관련된 밸류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이 다소 조금은 반등을 주고 있죠. 현대차는 환율이 또 좋아지면 좋아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밸류업과 환율이 같이 가는 쪽으로 현대차, 기아가 단연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수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은 삼성전자가 이미 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는 1분기가 어떨 것인지 비슷하게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추정이 될 것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일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이제 1,385원을 오전장에 원달러 환율이 일단 돌파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400원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전쟁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환율 개입에 대한 이슈가 오전장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너무 과하게 올라간다면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매니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1,385원을 넘어섰지만 1,400원 정도까지 조금 열어놓는다 생각하면 외국인들은 다소 조금 매도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현물을 매도하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구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최근에 산 것만 하더라도 이제 16조 이상을 샀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대부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이 많이 됐다. 그리고 어닝 EPS 상향 조정이 역시 1분기를 넘어서 2분기에도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간다 보면 단기적인 눌림이나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가느냐 이슈가 좀 남아 있겠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의 뭐 일부 엔비디아나 뭐 인텔 등등이 포함한 AMD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주간 관점으로 본다면,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주가 조금 좋지 못했던 한 주였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오른 이후에 다소 조금은 IT가 좀 쉬어가는, 그리고 중동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슈가 또 터지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 정도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인 눌림이나 이런 부침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업황이나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관련된 반도체 업종의 긍정적인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손을 떼고 반도체 쪽으로 이제 버리자,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종목이 네페스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HBSP, 이런 하나마이크론, 뭐 하나머트리 이런 종목들이 이미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소부장까지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HBM 관련주들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 여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 가운데서 오늘 이미 빨간불로 전환된 종목이 아니더라도 하락폭이 좀 제한적인 쪽도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눌리면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늘 정도의 조정만으로도 일단은 매수를
분할로라도 들어가는 시도는 할만하다라고 그럼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뭐 오늘 오전 전부터 일단 분할로 좀 사들어갔고요. 네. 관련된 종목으로도 최근에 일부 소송 관련된 건이 있어서 많이 빠졌던 HPSP 같은 경우는 어널링 장비 관련된 소송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캐파가 늘어난 과정에서 뭐 신규 진입자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앞으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관련된 이슈가 신규 진입 장벽이 조금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아마 미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HSP라든지 그다음에 동진세미컴 3월 수출 지표가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토로지스틱 관련된 3월 수출이 굉장히 좋은 종목 가운데 동진세미컴은 역시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이다 보는 거고요. 유전테크 전공정 단위의 뭐 주성엔지니어링이나 유전테크 전공정 쪽의 장비들이 여전히 좀 아직은 반영이 별로 못 됐다. 그래서 하반기에 캐파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물량 증대가 나오고 이런 새로운 신규 팹에 대한 장비 반입이 좀 빨라진다는 입장. 그러면은 지금 소재주와 장비주를 봐야 되는데 후공정단, HBM 쪽도 좋지만 뭐 DI나 최근에 올라왔던 테크윙 종목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 것 말고도 전공정단의 유진테크라든지 동진세미캠 그리고 조금 더 소재까지 나간다면 솔브레인, 뭐 그다음에 뭐 이런 한솔케미칼 이런 것까지 소재 있고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유진테크나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것들도 아직은 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으로 전반적인 소부장들은 사실 또 확산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어떤 반도체 쪽에 여러 가지 그 주도력 이런 것들은 아직 멀었다.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일단 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동의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뭐 워낙 많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사왔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판다고 해서 모든 물량이 빠져나가는 건 결코 아니긴 한데요. 지금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선물 보시는 분들은 오전에 1조 금요일에 이어서 또 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플레이가 심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수급적인 큰 틀에서의 동향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좀 더 봐야 돼요? 뭐 영향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 좀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사실 이제 현물 쪽에서 외국인의 뭐 매도가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강력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환율에 대한 이런 발언들을 좀 할 때 이제 주변국들의 이런 약세 흐름들과 좀 동행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환율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요인이 부과가 되면서 환율이 움직이면은 마치 그 요인 때문에 모든 환율이 올라간 것 같은 착각을 갖고 굉장히 좀 불안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엔달러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지금 거의 다 이제 최저 수준으로 달러 대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부터 만들어졌던 달러 강세에 대한 이런 영향들이 다른 이제 주요 인덱스 이제 통화들이 약세 흐름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영향이 사실 1360원, 70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붙은 게 한 1%, 2%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그 수준이 작은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뭔가 환율적인 리스크를 큰 폭으로 물론 이 수치가 뭐 절대적으로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보게 된다면 상당히 지금 롱 포지션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시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포트의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이 왜 올랐고 왜 이때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되지 않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상기를 하고 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일단은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랑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저 역시 반도체가 꺾이면 일단 시장 자체가 꺾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뷰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포지션을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 특히나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상승 흐름들의 이런 산업군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가장 좀 주목받고 퍼센테이지가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쪽이 또 반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넘버가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부담감은 확대가 되고 있지만 넘버가 찍히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기조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충분히 조금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본부장님, 큰 틀에서 중동망 리스크가 고조됐고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수급적으로 일단 불안해 보이는 그 양, 그리고 환율 이렇게 움직임 나오고 있지만 그 기조는 동일하다라고 그냥 봐도 돼요. 토톱에 대해서 일단 잡고 가고 소부장단에서의 순환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 이 메커니즘 자체, 이 전제는 변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확산의 시각으로 봤으면 지금 이제 미선물이 플러스일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1,400원 훌쩍 넘었어야 되고요. 유가도 85달러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른 매크로 지표들이 상당히 확전을 안 된다는 가정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보복을 한다라고 했고 거기서 만약에 환율이 대폭 증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가가 뭐 갑자기 배럴당 90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좀 매크로적인 이런 추가적인 지표 단에서의 뭔가 큰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려했었던 주말 사이에 우려했었던 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래도 조금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확산이 돼서 이제 좀 더 확장이 됐을 때 그런 흐름들과 비교한다면 아직까지 지표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포지션을 굳이 이탈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기회를 준다면 좀 현금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침 4회 키워드가 지정학적 리스크라서요. 지정학적 리스크 열고 하나 본부장에게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중동 전쟁에 대해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럼 정리하자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계된 종목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주도성을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에 눌림을 보는 게 맞다라고 지금 현상을 보는 게 맞는 걸까요? 네, 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는 전략은 뭐 나쁘지가 않죠. 왜냐면 오늘도 사실 그렇게 타겟팅을 하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런 흐름으로 유지가 되는 종목군들, 특히나 오늘 유가 쪽이 많이 움직였는데 뭐 대표적으로 S-오일이나 뭐 엑슨모빌 이런 걸로 접근을 한다면은 괜찮죠. 구조적으로 이제 상승도 할 수 있고 정제 마진이라든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쪽인데 좀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면은 대부분이 유통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펀더상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는 사실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오히려 뭐 은행주들 뭐 물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쪽이 조금 더 눌렸을 때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력기기 같은 게 이제 좀 한번 또 출렁김이 강하게 왔을 때 한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빠르게 올라갈 때는 사실 사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눌림이 나올 때 밴드 잡으시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업군을 지켜보시는지에 따라서 전략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충분히 관심이 있는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좋고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이러한 리스크 기반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삼성전자 이야기도 곁들여서 해주셔서요. 제가 이 질문 드릴까 하다가 놓쳤는데 여기서 좀 드리고 갈게요, 본부장님. 그러면 삼성전자를 SK 놓쳐서 삼성전자 잡아봐야지 했는데 기다리셨던 분들은 앞에 팔자가 찍히는데도 매수를 하셔도 될까요? 아니면 그 밑에까지 출렁거림을 본부장님 보고 힌트를 지금 주신 걸까요? 뭐 지금 중요한 거는 20선 이탈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해서 8만 원을 깨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이전 직전 고점을 다시 깨는 부분인데 사실 뭐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라든지 뭐 삼성전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좀 방향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충분히 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동행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나 올해에서 외국인이 순매수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기관이 매도하면 그때 눌림목 매수 포인트로 잡기가 굉장히 좋았었던 사례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외국인 순매수
매수가 3월 19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기간의 매도 이탈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수급 이탈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의 좀 눌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선 부분부터 이전 직전 고점까지 1차 매수 밴드로 잡으셔가지고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3월 20일 때 갭상승 만들면서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한 77,000원 라인인데 그 라인 밑으로 2차 매수 밴드 잡으셔가지고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4위 키워드 지정학적 리스크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보죠. 부장님과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의 시선으로는 어떻습니까? 저희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 매수할 만하다. 기회 요인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많이 오전부터 고민을 하시다가 이쪽에 눌림목을 공략할까?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지 전략, 여기에 대한 쏠림 보고 이쪽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각각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팁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어느 누구도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미사일의 대부분이 이제 요격을 당했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응 가능한 공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또 이란 쪽에서도 추가적인 확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미사일이 일단 날라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이란 쪽이 보복에 나설 경우는 우리는 참전하지 않겠다,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 바로 즉각적인 보복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대부분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피해가 없었고 또 이란 쪽에서의 미사일이 대부분 요격 가능한 정도의 미사일이어서 일단 대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 보니까 유가가 좀 주춤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만약에 15일, 지금 기사 쪽으로 나온다고 본다면 15일 전후, 그러니까 오늘 전후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뭐가 생기느냐,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봉쇄까지 만약에 가버리게 된다면, 이게 좀 극단으로 취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유가는 아마 좀 더 튀어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100 선 정도까지도 정말 튀어오를 수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만약에 양쪽이 확전을 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또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게 국경 지역에 바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러면 이제 공군 정도밖에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군 정도. 이제 만약에 전투기 투입이 되고 그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또 공격이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국제사회는 대부분 미국을 위시한 쪽이 대부분 다 조금은 반대를 하고 있죠. 확전이 된다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일부 다른 쪽도 당연히. 그러니까 유가가 튀지 않은 부분은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시 대응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정도가 만약에 봉쇄 조치가 취해진다, 이렇게 가게 되면 유가는 튀어오르면서 인플레 지표 튀고 전반적인 원유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의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올 텐데 지금 그게 억제돼 있고 그렇게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처럼 빅스가 15% 이상 튀었을 때는 대부분 한 달 정도의 휴지 기간을 항상 가집니다. 가지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을 두고 서서히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대부분 다 이런 어떤 국지적인 전쟁이나 이런 전쟁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단기에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정치적인 어떤 유무나 이런 것들도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유가 에너지 쪽을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를 조금은 기준을 놓고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즉각적인 공격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지원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제 에너지 말고 다른 원자재는 뭐가 지금 있냐면 러시아의 뭐 구리나 알루미늄을 지금 제재하라는 게 영국과 미국이 같이 어떤 수출 금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튀어오르는 거지, 지금 중동 쪽에 그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다른 결로 원자재 좀 보시는 게 좋고, 그렇다면 지금 SOL이나 위콜을 달고 왜 빠질까요?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고 미국 선물 올라가고 이런 것들 보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안정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을 갖고, 외국인들도 지금 국내 선물을 8천억 이상 팔다가 지금 6천억 아래로 지금 선물을 더 줄이고 있어서 포지션 정리를 약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철금속 쪽이 유독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하긴 하죠. 특히 요즘은 구리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저희 2위로 올라온 키워드에서 잠시 후에 조금 더 긴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음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밸류업 강연이 있었고요. 금강원장의 행보가 빠릅니다. 18일에는 또 행동주의 펀드 관계자들과 또 미팅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반응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밸류업에 대한 키워드 하창한 본부장님과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밸류업 오늘 이 강연 영향으로 수급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는지. 뭐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았던 것 드라마틱하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좀 그래도 이 저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이런 총선 이후에는 더더욱 더 이런 어쨌든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뭐 어쨌든 어떠한 얘기라도 나왔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뭐 대기업들, 뭐 CEO들도 모이고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도 오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서 좀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의견을 좀 청취해서 수렴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차 세미나 때 어떠한 내용들이 결국엔 오픈이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나왔었던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던 그 내용 대비했을 때 얼마나 더 혁신적일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결국엔 핵심일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한번 강한 눌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러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로 바로 접근을 해줘도 그때는 괜찮을 것 같다. 은행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일본 사례를 항상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자꾸 거버넌스 코드 쪽 한 3년치만 보고 얘기를 다들 좀 많이 하시던데 뭐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10년 동안 이토 보고서부터 해서 10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밸류업을 너무 단기적으로 본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금융 쪽이나 아니면 이제 ROE가 높은 쪽이기 때문에 지주사가 될까요? 그러면? 뭐 지주사에 대한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쪽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벤트 그리고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는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사실 있다라고 보시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시기나 속도 부분에서의 좀 이슈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2차 세미나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의 상승전 가격까지 빠진 종목군들도 이미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다 오르기 전 가격대까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모멘텀에 대해서의 강력한 조정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신다면은 방향성 자체는 일단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시간적인 투자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기로 보기에 너무 높이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지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반도체 투톱을 이렇게 많이 팔고 IT를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 쓰나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가나라는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 후보군 중에 하나가 밸류업 관련주로 일시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그럼 제가 멀리 해석을 한 게 돼버릴까요? 근데 이제 그쪽이 일단은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뭐 미용의료기기나 사실 실적에 대한 좀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산업군들도 상당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용의료기기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 베이스 그리고 산업적인 성장 베이스 오늘도 뭐 조선주들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으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밸류업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속도 내보도록 할게요. 저희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관련된 이야기 전력설비 항상 궁금하시죠? 오늘 비철금속 가운데 구리 관련주가 원자재 가운데 가장 강하고요.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받아내는 쪽도 있지만 상대적인 강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나오는 쪽은 금요일부터 외국인이 팔고 있다라는 부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박근현 부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가장 요즘은 이게 얼마만큼 뭐 성장할까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다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될까요?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공행진하는 쪽 많았고요. 오늘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위쪽에서는 살짝 눌린 쪽이 있거든요. 매수 가능하다로 정리하면서 지금 꾸준하게 봐야 될까요? 네, 전력기기 쪽은 더 가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뭐 구리가 좋은 것은 광산 폐쇄도 이슈가 있지만 지금 AI 관련된 수요로서 결국 전력 수요 때문에 구리도 좋은 거고, 전력기기도 지금 이제 결국 뭐 4, 5월 넘어가면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어닝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전력기기 쪽이 얼마나 좋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HC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846억, 전년비 83% 증가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651억 원으로 전년비 362%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영업이익이 746억, 전년비 약간 슬로우하지만 장기적인 업황을 기대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괜찮은 모습인데, 역시 이제 미국 교체 사이클에서 시작해서 IRA 법안과 더불어서 결국 리쇼어링 공장 투자라든지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으로 통해서 테크 기업들 전력 소모 증가는 역시 한 번으로 그리고 1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50년도부터 80년대 말에 만들어진 미국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가 70에서 75% 정도를 대부분 다 이제 아주 오래된 전력 그쪽을 수요 쪽을 다 바꾸는 입장인데요. 최근에 지금 월간 자료를 보면 미국 쪽에서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을 수입하는 부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수입한 가운데 한국 물건을 수입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역시 한국물의 변압기들이 미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된다는 게 방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메가 트렌드로 올라가긴 했지만은 지금 업체의 대응들은 과거 사이클 관점의 대응으로서 굉장히 공격적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직 업체들의 공격적 투자가 과잉 공급을 만드는 그런 단계는 절대 아닌 걸로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까지는 지금은 공급이 굉장히 좀 모자란 국면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까지는 주가는 좀 좋을 수 있다 이 보는데, 근데 문제는 HC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대장주로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들의 지금 평균 PER이 한 2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PER이 뭐 대장주로서 글로벌 대장주 30배가 좀 넘거든요. 근데 지금 HC 현대일렉트릭이 지난주 기준으로 지금 PER이 아마 21배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그 외에도 LS 일렉트릭이 뭐 한 5배, 14배 이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LS 일렉트릭이 조금 못 올랐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그거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C 현대일렉트릭이 나쁘다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대장주의 주의를 가져가되, 지금은 상대적으로 못 오른 애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 지난 금요일부터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글로벌 피어 평균 대비 지금 LS 현대일렉트릭, HC 현대일렉트릭이 어느 정도 지금 밸류가 한 10에서 15%, 20%이 정도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이 만약에 숫자를 보여준다면 상대적으로 싸다는 관점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의 반등세가 조금 더 탄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나쁘다, 팔아라, 이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력기기 쪽은 약간의 차별화가 있다 하더라도 주도권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키포인트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워드 짧게만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섹터를 마지막에 다뤄드리려고 2차 전지를 꼽긴 했습니다. 매크로 환경 자체가 우호적이진 않으니까요. 본부장님, 저 2차 전지와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섹터 하면 네. 제약, 제약. 네네. 또 같이 생각이 나죠. 네네. 지금 대외적인 변수가 워낙 크게 좀 무게 있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요.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 속의 기회가 이 4월에도 있을지 좀 짧게만 팁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오늘 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별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대주전자재료가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목표가 11만 원.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상방을 좀 크게 높이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실리콘 음극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도 장 초반 대비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뭐 이제 FDA 승인이라든지 발표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만약에 좀 시세가 형성이 된다면, 그럴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장기 보유의 관점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부분에서의 매수가 필요하다는 점만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쪽은 트레이딩 영역에서 전략을 짜보자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어느 섹터에서 기회를 노려볼지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울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근영 부장,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